네, 그러면 다음 또 연속해서 이어서 회생 절차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크게 11가지로 제가 구분해놨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의미, 첫 번째 의미.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총칙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1강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갱생을 도모하는 겁니다. 회생을 도모하는 거. 그게 바로 회생 절차의 의미입니다. 다음 신청. 자,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재판 관할은 제가 이제 총칙에서 말씀드렸고, 신청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첨부서류들이 있어요. 신청서와 첨부서류. 이걸 가지고 법원을, 재판부를 설득해야 돼요. 내가 이런 지경이니까 해주세요. 자, 그러면 관할법원 문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인지부터 해야 되겠죠. 송달료 내야 되겠죠. 예납비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는. 예납비요? 예, 이게 뭐냐 하면, 민사예납비라고 하는 그 방식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이 된 건데, 예납비는 어떤 절차 중에서 실제로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하면 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공짜로 할 수는 없죠. 이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채무자한테 내라고 합니다. 요걸 예납비라고 합니다.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법원이 받는 비용이 아닌 법원이 보관하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미리 내게 합니다. 안 내면 절차 시작 안 합니다. 예납비 내야 됩니다. 통상 법인의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많이 가면 5천만 원까지 가고요. 대규모 법인은 억 단위로 갑니다.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의 경우는 2천만 원 이내입니다. 사업체가 크면 1,000몇 원, 2천만 원쯤 나오고요. 사업체가 작으면 그만큼 안 나오고요. 그냥 그 급여받는 개인은 뭐 거의 500만 원 전후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 절차를 또 거칩니다. 신청을 하면 이 신청이 진짜 맞는가? 라는 재판하는 주심판사, 판사들이 확인하는 절차래요. 물은 질문을 막 내고, 질문에 대한 답을 내고, 그 쭉 서로 보면서 확인해가면서 실제로 신청서 내용이 맞는지도 보고, 진짜로 회생 절차를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시결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한 달 내에, 통상 한 달 내에 개시결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 개시결정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동안 채권자들이 막 압류 이렇게 들어오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사전처분이라는 걸 하는데, 사전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처분이라는 것과 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나. 자, 보존처분은 무슨 뜻이냐? 신청한 채무자한테 더 이상 재산 처분하지 말고 지금까지 있던 채권에 대한 변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세요. 이게 보존처분. 요걸 해야만 그 뒤에 중지는 아닌데 포괄적 금지를 할 수 있는데, 중지명령은 채권자한테 이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 뭐 하던 거 중지하세요라는 결정입니다. 중지. 개시결정이 내기도 전에 이미 중지 명령을 먼저 내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지 안 하면 압류돼서 막 머리 아플 때가 있으니까 중지를 먼저 시킬 때가 있어요. 특히 또 긴박한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뭐냐면 경매가 벌어지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벌어지고 있는데 경매 매각기일이나 또는 매각기일에 낙찰이 됐어요. 또는 매각기일이 바로 다음 주거나 이럴 때는 중지명령 내려줘요. 왜냐?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자체도 경매도 진행을 안 합니다. 다 회생계획 안에 내용을 넣어서 의결하고 하기 때문에 다 세워놔요. 다 정지입니다. 근데 개인회생절차는 아닙니다. 별채권이라고 해서 경매는 진행하게 합니다. 다만 여기에 채권 채무자가 이걸 경매되는 문제가 너무 과하다. 이럴 경우에 가끔 중지를 해줄 때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합니다. 별채권의 개념이라서. 근데 이제 회생절차는 다 세워놔요. 다 정지. 모든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거를 미리 하는 게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라고 해서 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도 하지 말고 하던 것도 다 정지하세요라는 뜻으로 하는 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 그동안 혹시요? 예. 그 채무자가 그 경매된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임의 처분을 할 수도 있나요? 보존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미 처분을 하면 문제가 되지요. 아, 그렇게. 예. 보존 처분이 의미가 통상적으로 액수를 정해줘요. 법인은 뭐 1,000만 원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500만 원, 1000만 원 또는 뭐 300만 원. 개인 급여 소득자는 100만 원, 50만 원 이상만 허가 받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는 간단한 것들은 처분할 수도 있고 뭐 사업 연속을 위해서 계속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채권의 변제는 단 1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재산 처분 중에 간단한 작은 재산들은 처분해도 돼요. 액수 그 이하입니다. 밑이에요. 그 이상만 처분 받아라 뜻이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여기에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까 한번 제가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 목록 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채권 신고 기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채권 조사 기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 제1회 관계인 집행 날짜가 지정됩니다. 이게 개시결정문에 다 나옵니다. 미리 여기까지 날짜를 다 정해놔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만들어요. 뭐 길면 4주 단위, 한 달 단위, 짧으면 2주 단위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거대로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관리인이라는 것을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법인의 채무자 또는 개인 채무자인 개인도 내가 채무자인 지위의 채권자와 상대의 문제와 다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특별한 게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자체를 선임을 해요. 선임을 한다는 게 실제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관리인으로 본다라는 결정을 해요. 그러면 지위가 달라요. 법적 지위가. 뭐냐 하면 채무자로서의 나와 사람은 하나지만 채무자로서의 나와 회생 절차의 관리인으로서의 나의 지위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지위를. 그걸 줘요. 특히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를 보통 그대로 선임을 하거나 그냥 그대로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관리인 자체가 이 회사를 그대로 운영하는 건 맞지만 대표이사의 지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관리인의 지위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위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와 송달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절차는 다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 파산 절차, 그 외에 일반 재산에 관한 민사 소송 절차 다 중지입니다. 다 중지시키되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여기 채권을 확정하는 요거에 대한 채권의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채권이 동결됩니다. 요 날짜 기준으로 딱 동결이 됩니다. 채권 확정의 기준일이 되는 게 개시결정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환가하진 않지만 확인은 해야 돼요.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혹시 숨겨놓은 거 없냐, 뭐 언니캐는 거 없냐 이런 거 확인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조사위원이 동원이 되는데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환가는 안 하지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권을 행사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부인권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있는데 그 형평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깰 때가 있어요. 채권자 여럿인데 잘하는 지인한테만 절차 시점 전에 일부를 이렇게 갚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평이 해쳐졌죠. 이럴 때 중도에 대해서 부인권을 행사시켜요. 강제로. 환수해라. 환수해서 재산을 갖다 놓고 공평하게 분배해라. 이 뜻입니다. 그걸 또 다른 예를 들면 회생절차 신청하기 전에 얼마의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부인권 행사 기준은 2년입니다. 2년. 신청 전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만. 채권자 중에. 담보를. 다른 채권자는 채권으로 남아있는데 여기 담보 설정해 주는 담보권자가 되죠. 이런 경우도 채권의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부인이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담보 설정의 행위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럼 담보권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는 행위를 합니다. 부인권 행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재산의 조사 및 확보처럼 채권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다 보면 내가 이거는 그게 아니지.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면 법인의 경우에 가끔 대표이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걸 신청하게 만들어요. 해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이 확인해 줍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런 게 배임 같은 데 해당이 되나요? 네, 관계될 수 있습니다. 배임은 형사적인 문제고요. 어쨌든 손해를 끼친 손해액을 확인해 주는 게 조사 확정 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확정 재판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해. 결정이 억울해. 그럼 이의 소라는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제기하면. 딱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조사확정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무조건 내야 돼요. 그 지나면 확정돼버려요. 그냥. 짧게 주죠. 어쨌든 한 달 내에 이의 소를 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